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배워야 산다 시간으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한 8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참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뭐 추석 지나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수도 좀 급등락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빨라짐으로써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고뇌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체감지수가 산뜻하게 좀 살아나는 하루였는데 그럴수록 또 공부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죠.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뭐 손실 중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이 있고. 근데 투자 관점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종목이냐, 매매 관점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냐. 요즘 매매 성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 종목들이 다들 좀 저조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도 좀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좀 끌고 가고 과연 지금 국제 정세의 흐름은 어떤지 앞으로 3주 동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또 집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은 하락장에 미국, 러시아, 중국의 힘겨루기란 주제로 국제 정세를 좀 알아보고 국내 주식까지 좀 연동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정치학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지훈 박사님의 내용을 참고했고요. 여성분이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고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참 이번에 정치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펜이 말썽이면 벽에 선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펜이 일단 괜찮네요. 국제정세 이벤트는 자국 이기주의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주식은 항상 먼저 시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거에 맞춘 어떤 내 투자 포트,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의 3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국 이기주의라고밖에 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뉴스를 보더라도 전쟁을 함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이 좀 목숨을 잃고 이런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친러 정권과 여기 반러 정권이라고 좀 써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정권이 이번에 최근에 승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러 정권이 이제 투표에 이기게 되면서 헌법에 나토 가입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고요.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반대하죠.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돈바스라는 흔히 말해서 요즘 뭐 돈가스라고 이렇게도 하던데 돈바스라는 지역은 원래 분쟁 지역이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것이었다. 이 러시아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 속내는 뭐니?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관해서 너무 딥하게 다룰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연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속내는 뭐니? 그 다음에 뭐니라고 한번 좀 유쾌하게 적어봤습니다. 실제 속내는 돈이지 않나. 흔히 말해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뭐 유가 전쟁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다 돈이고 이 돈이 결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국제 정세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왜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뭐 푸틴의 푸자만 들어도 싫은데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국제 정세에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마이크 잠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이런 이제 사건이 좀 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보통 올림픽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이하 LG 에너지 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블랙홀처럼 수급을 빨아들이니까 그때 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과도하다. 어떻게 LG화학의 시가총액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나오느냐. 황금알을 낳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이 부분도 손질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물적 분할에 관해서 얼마나 손질이 됐는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잠깐 번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물적 분할, 공매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폐지, 그 다음 스톡옵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공매도에 관해서는 손질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입니다. 기간만 좀 균형을 맞춰줘도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데 스톡옵션하고 물적 분할에 관해서는 좀 손질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정치 공약이기 때문에 뭐 참고를 좀 해보고요. 이때가 다시 돌아오면 2월 말경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뭐 이때 뭐 수급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버렸어요. 120조까지 가는. 수급을 다 빨아들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수 효과가 나오는 시점, 그때 3월 중순까지, 이제 3월 16일이죠. 2월 말부터. 이때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이제 뭐 따상 따따상 가고 나면 왜? 이게 열리니까. 화학과 평화, 협력의 장이니까.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을 좀 안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완전히 급등락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전쟁이었죠. 이거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죠. 갑자기. 러시아가 갑자기 미사일을 쏘고 우크라이나로 진격 앞으로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가 없었을까? 동계올림픽 기간인데 바로 옆 동네에서 혈맹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진격하는데 저는 미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한강에 다루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쪽입니다. 결국 중국이 노리는 것은 나중에 뭐 뒤에 다루겠지만 대만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못된 것은 똑같이 배운다고 먼저 선행학습 효과를 한 것 같아요. 과연 중국은 몰랐을까?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로 쟁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쟁점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잃어가는 이유가 나토 가입인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인가? 김주현 정치 박사의 이야기를 뭐 빌리면 전혀 아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토 가입이라면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유가가 왜 오르는지 설명을 좀 해봐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제 이면은 제가 좀 써놨는데 지금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에너지 전쟁입니다. 천연가스 유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단순히 왜 천연가스하고 유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발발됐는지를 조금 더 짚어보면 국내 주식과 연계성 그리고 앞으로 뭐 석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이건 지도인데 제가 좀 그렸습니다. 그냥 만들어 봤는데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 자,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고요. 일단 옆에 대한민국을 크게 좀 그려놓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나왔으면 꼼짝도 못할 놈들이 지금 러시아가 여기 있고요. 이 빨간 줄로 돼 있는 게 여러분들 가스관입니다. 뭐 스트림 1, 스트림 2 하는데 뭐 노드 스트림 이런 어려운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할 때 화려한 용어 이런 거 시청자분들 전문가 하실 것도 아닌데 이해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늘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가스관이 지나가요. 여기 러시아가 있고요. 여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 뭐 돈바스 지역이 있겠죠. 돈가스.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독일, 밑에 프랑스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터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위치가. 근데 이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얻는 게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스관을 지나서 독일까지 간다. 얻는 게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좀 적어볼까요? 우리 한국 지도 진짜 크게 그려놨는데 잠깐 지우고. 통관료가 있겠죠. 지나가니까. 그리고 방어적인 위치를 좀 취할 수 있겠죠. 지정학적으로. 가스관이 가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짜증납니다. 네, 짜증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자꾸 걸리적거려요.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나눠서 폴란드하고 같이 지배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땅이 비옥합니다. 농업도 좀 발달했고 산업 쪽도 발달한 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뭐 밀 수출의 거의 3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그랬는데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있지만 정치학 박사의 이야기를 들리면 주변 국가들 모두가 뭐 체코가 하나 빠졌나요? 뭐 체코 전부 다 나토 가입국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예요. 나토 가입국이 러시아를 다 둘러싸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약간 G2 국가 소련과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 불편하죠. 게다가 통관료 내는 것도 짜증나요.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만약에 나토 가입을 완료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둘러싸이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에너지. 이렇다 보니까 가스관을 독일로 가는 노드 스트림 2를 만들었어요. 흑해협을 지나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밑에는 흑해 해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중국과 대만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 주시죠. 군사 요충지와 해양 진출로를 여기 흑해협에 해요. 러시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당연히 여기를 선점하면 좋겠죠. 문제는 자,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독일이 메르켈 총리 때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갑자기 중단을 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그것도 독일 법원에서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외교 장관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좀 작게 써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서. 네, 독일의 안날레나 베르박 외무장관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럽의 평화와 자유는 가격표가 없다. 정말 명언인 것 같고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주식 전문가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평화와 자유는 가격표가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외무장관이. 그러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거 안 됐어요. 가스관 2. 가스관 1밖에 없어요, 지금. 이 2가 중단됐어요. 이제 노드 스트림 2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애울 필요 없고요. 중단시켜버리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요. 이거 왜 중단해? 이 중단시킨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면을 보면. 독일에서 이거 탁 받아 먹어도 되는데 중단시킨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걸리적거리거든요. 왜 걸리적거리냐? 이 동유럽 국가에 셰일가스를 보급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죠. 네. 천연가스하고 유가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에너지 자원, 특히나 모든 자원의 순위를 제가 적어놨는데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불편합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단지 여기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고 여기는 경제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시황이 이렇습니다. 국제정세. 러시아 쪽에서는. 나토 가입국들이 모두 둘러싸고 노드 스트림 2를 했는데 독일이 막아버리고 그 이면에 미국이 있다 판단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격해줄게. 그러면 뭐가 자극이 되죠? 주식에 연계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주면 미국이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항상 주식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해답은 간단하게 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죠. 미국 입장 바빠 죽겠어요. 긴축도 해야죠. QT도 해야 되죠. 양적. 긴축 속도도 지금 생각해야 되죠. 불편하죠. 러시아가 갑자기 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가 뭐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방국가 제재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죠. 물리적인 공격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조 바이든은 말했죠. 3차 세계대전은 없다. 줄을 그었습니다. 참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건데 러시아가 계속 진격 앞으로 해가는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 배후에 산다 날에 오늘 3월 16일인데 러시아에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일명 디폴트라고 하죠. 이 날짜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오늘과 겹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OMC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정학적 이슈와 각국의 자국 논리를 좀 봤으니까 유럽의 에너지 안보의 의미라 그랬는데 그럼 다음 장이 어떻게 되냐. 자, 이걸 좀 보시죠. 위에 제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에너지 자원 보유량 국가 순위. 1위가 어디냐. 순서대로 써놨어요. 러시아입니다. 먹고 살 게 자원밖에 없는데 뭐 관광 국가도 아니고 불편해. 2위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동유럽 국가들에게 셰일가스를 파니까 당연히 뿔나죠. 화나죠.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지나서 통관료도 불편해서 그래서 노드스트림 2를 만들어 놨는데 어라? 이걸 막아버리네. 그러면 너네도 인플레이션 내가 자극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3위가 어디나? 오페크 국가의 수장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네. 여기도 친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상당히 정치학적으로는 반란이 많습니다. 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있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4위가 의회입니다. 캐나다. 5위가 이란이에요. 6위가 중국입니다. 7위가 브라질. 8위가 호주. 그래서 호주랑 중국도 한판 붙었죠. 한판 붙었고. 그 다음에 9위가 이라크. 예전에 이라크 전쟁도 좀 있었죠. 미국이 개입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항상 주식시장이 쇠퇴기로 가고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 가장 자국의 이기적인 자국 논리를 주장하기 쉬운 게 전쟁입니다. 왜냐? 이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수물자를 팔아먹기가 쉽거든요. 지금 동유럽 주변 국가에 계속 무기 팔고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원조해줬다. 천만의 말씀이고 돈 주고 다 팔아먹은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유가가 막히고 노드스트림 2도 막히고 그걸 독일이 막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네. 미국이 막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제목을 좀 써놨어요. 속도를 조금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도 봐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패권 이렇게 써놨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이걸로 많이 벌었어요. 특히나 가스관 1,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가스관 1이 EU 가스 공급의 가장 중요한 경로였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수입원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나토 가입국들이 처음에는 12개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나토가 30개 국가예요. 네. 30개국인데 자꾸 러시아를 둘러싸요. 근데 이게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남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스관 원이 지나가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주권 보호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은 막혔다는 거죠. 이 주권 보호 효과도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다는 거고요. 이게 좀 또 펜이 또 안 되네요. 자, 어쨌든 보시죠. 이 주권 보호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스관 2는 뭐냐? 가스관 2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스관 2. 네. 이것이 행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봐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가스관 2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적인 압력 행사예요. 우크라이나한테 경제적인 압력 행사.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막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스관 2 만들면 통관료도 이제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도 굉장히 완화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죠. 그랬는데 이것을 독일이 막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압력도 안 돼. 돈도 못 벌고 있어. 당연히 러시아는 화가 나죠. 나토 가입국들은 본인들을 둘러싸. 믿을 거는 밑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아까 미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과 정리를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의 어떤 노림수와 지정학적 패권까지 좀 들여다 봤는데, 자, 그러면 뛰는 유가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노렸던 거는 뛰는 유가
인플레이션 자극 좀 해보자. 그래, 같이 가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왜? S&P 500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섹터가 15% 정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엑슨모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 아까 자원 보유 2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셰일가스인데 이걸 동유럽에 판매하고 있어요. 동유럽에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뚜껑이 열리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나토 가입 국가에 가스를 팔아? 안 되죠. 자기 근처에 있는 나라들인데 불편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몇 방 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WTI, 덩달아 원자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트 한번 보시죠. 과연 얼마나 좀 뛰었고 어떻게 과연 대응 효과를 좀 짜야 되느냐. 자, 오랜만에 국제유가 WTI, 뭐 브렌트유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만 보시죠. 크루드 오일 4월물입니다. 현재 4월물인데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야, 정말 많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컨덴거를 좀 겪었지 않습니까? 배가 둥둥 바다에 떠 있어서 원유 WTI가 정말 저조해가지고 영불이 되는 이런 사태도 겪었는데 지금 130불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1년치 그 계절적 요인 WTI 가격을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130불까지 갔어요. 항상 계절적 요인과 난방유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올라가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 반응한 종목들이 있죠.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정유 종목들. 그런데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갔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국제유가가 뛰어 올라가다 보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죠. 전쟁이 금방 끝날까? 단기 이슈냐? 장기 이슈냐? 이것을 계속 판가름하면서 그 섹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았을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침 방송이 지금 종료된 지가 한 달 됐는데 그때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 악재로 끝날지 장기 악재로 끝날지 모르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좀 잽으로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베팅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27%가 빠져버렸습니다. 130불부터 계속적으로 고점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훅 떨어졌습니다.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95불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은 눌림목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눌림목 반등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엘리어트 파동은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 한 번 주고 떨어지고 떨어지죠. 그 형태를 정확하게 띄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진행형이지만 ING지만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응이 되고 있고 그 주가에 반응이 됐던 에너지 섹터들에서 다른 섹터로 수급이 이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최근에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적 이슈였죠. 여기까지 좀 읽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종목들이 좀 물려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쉽지 않았겠죠. 조금 현금을 빼가지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쪽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엔 어땠었습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갔고 오늘도 갔고요. 어제는 의류, 오늘은 뭐 항공여행 그리고 오늘은 또 IT도 올라갔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수혜 파트는 어디냐? 애널리스트를 분석했을 때 IT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 관점에서 IT 종목들을 굳건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고행의 길을 걸었겠지만 오늘 또 반등의 맛을 봤을 거고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좀 차후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결국 좀 돌아와서 시황적인 요소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그냥 유가를 훅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덩달에 원자재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입장에서 짜증이 확 나죠.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들 봐라. 안 그래도 갈 길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갈 길이 바빠 죽겠어요. 갈 길 바쁜 미국인데 물가를 뛰게 해버렸네. 뚜껑이 확 열리죠. 미국 입장도. 전쟁의 이면 뒤에 결국 숨어있는 건 뭐였냐? CPI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그리고
최근에 PPI가 나왔어요. CPI가 중요하냐,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냐, 이건 이제 소비자 물가의 약자인데, 전 개인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생산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약간 인플레이션하고 좀 더 상관이 있어요. 이제 큰 궤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가 맞지만 지금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CPI는 높게 나올 줄 시장에서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높게 나올 줄 알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연준도 그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단지 0.25%냐 0.5%냐 여기에 관해서만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 증언하면서 0.25%가 좋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통화 정책은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조 바이든이 노리는 과연 이면은 무엇일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 길 바빠 죽겠는데 CPI 받고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아이고 이제 이것도 문제가 돼요. 몇 번 해야 되나? 지금 3회에서 4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엊그제부터 7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이게 정말 7번을 할 것이냐는 이제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7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7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3회에서 4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연준에서 예전에 주식 뭐 2년 정도 하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평균 물가 제도라는 것을 허용을 좀 해줬죠. 연준에서 항상 원하는 물가는 2% 전후입니다. 평균 물가 제도를 허용해 줄 때 2.5% 정도로 허용해 줬는데 지금 뭐 물가는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연준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조금 치고 나올 줄. 지금 뭐 저격을 해야 된다 등등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좀 경제방송에서 그런 좀 감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를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추세를 좀 그려놔 봤습니다. 제가 WTI 모습인데 우리가 왼쪽부터 보시죠. 왜 제가 이 그림을 아까 차트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걸 넣어놨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유가지만 투자의 근간이 되는 차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던 간에 이게 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를 가리고 이게 무슨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종목.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아무 종목이다. 김민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하신 분들도 있겠죠. 여기서 잡으신 분도 있겠죠. 여기서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번, 2번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고행의 길을 좀 걸었겠죠. 솔직한 말로. 지루하다. 언제 가냐.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만하면 또 푹 떨어지고 여기도 푹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다시 돌아오고. 종목이 이렇습니다. 원래. 지나가는 소나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1, 2 여기다 3번이라고 써보죠. 다 이겨내신 분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종목에 확신을 갖고 투자에 확실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겨내요. 그리고 그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종목이 떨어질 때 감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시청자 또 회원들에게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회원들의 권리예요. 전문가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차이 나죠. 고행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누렸고 집 바꾸고 차 바꾸지만 여기서 매매를 한 사람들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겹살 먹을 거 한우 먹을 수는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 좋죠. 조금 싼 가방 살 거 비싼 가방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재산 증식은 못합니다. 어느 게 답입니까 전문가님? 매매입니까 투자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개개인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 그런데 결국 투자의 답을 보여주는 차트의 모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각자 성향에 맞는 걸로 잘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WTI 유가 모습을 봤어요. 이 3월 15일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109불입니다. 지금은요 95불까지 떨어졌어요.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물렸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다 고뇌를 좀 해보죠. 아, 지금까지 보면 국제정세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자국 이기주의와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에 바라는 행태, 그리고 유가의 반등 요소, 여기까지 봤어요. 정리 한번 딱 하고. 그러면 위에 제목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죠?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각국의 일정.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강의는. 무슨 첫 버전이 있느냐, 일정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펜이 좀 안 다니는데 참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제가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2월 21일 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LPR이라고 합니다. LPR이라고 하고요. 시중에 18개 은행의 평균치를 합산한 거고요. 이것이 실질금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G2 국가의 다른 어떤 통화 정책을 엿볼 수가 있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긴축. 중국은 갑자기 금리 인하. 달라졌죠. 바라는 이면이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통화는 달러 인덱스와 달러와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이해된다. 그러면 고수분이시죠, 약간은. 그리고 2월 24일 날 보시게 되면 G7 정상 화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탁 때리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줄여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응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 3일 뒤에 이게 열려요. 아까 근데 러시아가 노리는 게 뭐라 그랬죠? 야, 미국 정말 불편하게 하네. 유가 좀 올려가지고 너네 인플레이션 좀 자극해주마. 이러니까 3월 2일하고 3일 날 딱 일주일 뒤에 3일째 지나고 제롬 파월 의장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FMC를 앞두는 제롬 파월의 의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좀 됐겠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고 유가 올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서로의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일정을 잡으면서 서로를 확인했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상원하원에서 증언하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날이 중국 양해였습니다. 항상 중국 양해 때 경제방송에서 크게 다뤄요. 근데 이토마토도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안 왔으니까. 시진핑 3년임인데 전국인민대표회의라고도 하죠. 예고인데 그런데 왜 안 달았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혀버렸죠. 워낙 여기가 세게 가버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싹 묻혀버렸어요. 그러면 양해 때 내용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양해 때 내용이 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양해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과연 중국이 시진핑 3년임인데 이걸 바랬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이면을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잔치인데 러시아가 동계올림픽도 망쳐놓고 양해도 망쳐놓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해 때 키포인트입니다. 별 5개죠. 모든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기다리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유동성 계획을 어떻게 발표한 거죠. 별표 5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췄어요. 중국에서. 왜 감췄냐고 하냐면 경제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5.5% 하겠다.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기다린 것처럼 유동성 계획이었는데 저거를 감춰버렸어요. 네. 신기하죠? 감춘 유동성 계획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에는 제시가 안 됐어요. 제시가 안 됐는데 2021년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제시를 했고요. 6% 제시를 했는데 8.1%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한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2020년보다 상황이 안 좋냐? 그때는 팬데믹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가 종식돼 가는 상황인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유동성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유동성 계획에서 다 감춰버리니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뭐지? 지정학적 리스크 뒤에 뭘 감췄지? 중국은? 완전 첫 버전이죠. 네.
그리고 3월 10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저도 이때 회원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외무장관 회담 때 뭐 휴전 협정이라든지 무언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결이 일단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또 부각돼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3월 10일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무장관 회담이 모여가지고 안 되니까 EU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됐다면 이때 뭐 다뤘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때 뭐 다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들. 뭐 다뤘을까요? 코로나 다뤘겠죠. 코로나. 언제 종식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다뤘겠죠. 미국은 벌써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미 그런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행 파트를 보게 되면 3월 27일 날 여러분들 괌 노선이 열려요. 트래블 버블이고 격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이 곧 열립니다. 뭐 나고야라든지 등등 거기도 자가격리가 없어요. 심지어 괌 노선을 갈 때는 하루 전날 영문 PCR이 필요한데 일본은 72시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월 3일에 하와이 노선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났어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정보죠. 사이판 운행 노선이 2회로 늘었어요. 어제 뭐 미국의 현물 증시가 현물이 이제 델타 에어라인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커플링으로 항공주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져서 올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은행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국제 여객수의 증가도 있겠지만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리오프닝은 계속 다가오고 있구나. 전조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거를 다뤘습니까? 못 다뤘습니까? 못 다뤘죠. 왜 못 다뤘습니까?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외무장관 회담했는데 협의가 안 되네. 그러면 EU 정상회담들은요. 서방국가 제재를 다뤘겠죠. 이게 이제 답이죠. 서방국가 제재를 다루는. 여기로 가는 거죠.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해야 되냐. 이걸 다루게 됐어요. 이거를 참 중국이 노렸을까 어땠을까는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시간을 끌어줬는지. 그런데 이제 어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참 보니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경제방송에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홍현희 PD라고 계신데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난주 명인의 복귀였거든요.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입니다. 이게 MLF라는 걸 발표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LPR 중국의 실질금리 역할하는 18개 은행의 평균치를 합산한 그거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어제 발표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3월 16일입니다. 오늘 배우에 산다 시간. 이때 FOMC가 발표되죠.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이제 회원 방송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점도표도 봐야 되고 스탠스도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각 틀립니다. 양이 좀 중요하지 않냐? QT 쪽. 아니다. 긴축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냐? 무슨 말이냐? 횟수가 좀 중요하지 않냐? 아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불확실성부터 좀 제거하자. 등등의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FOMC를 앞두고 중국이 먼저 이걸 때렸습니다. MLF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3월 16일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2시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3월 16일 날 러시아 채무 불이행 선언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선언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 선언할까요? 이거 선언 안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유로채가 지금 2건이 밀려 있고 이것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1억 1,700만 달러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니다. 1억 700만 달러다. 각각 좀 내용이 틀리던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억 700만 달러라고 저는 기재를 일단 했습니다.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각각 조금마다 뉴스 플로우를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고요.
저는 어쨌든 1억 700만 달러라고 기재를 했고 유로채 2건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선언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제가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죠. 좀 써놓은 게 펜이 갑자기 되네요. 자, 보시죠. 이자 지불 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일 가능하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지불 유예하겠죠.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은 없습니다. 30일 시간 벌었어요. 네. 아이러니한 건 이 3월 16일에 모든 게 겹쳐있다는 거죠. 하나 조금 더 써놓으면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네. 삼성전자 주주총회까지 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다리던 내용이죠. 네. 삼성전자 주주총회까지 있고 이제 내일 그러면 일정이 어떻느냐 3월 17일 날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응? 깊어지는 연준의 고뇌예요. 제목은 이런데 내일 17일 날 어떤 일이 있느냐 일단 영국 BOE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까 내용이 뭐겠죠? 각국의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란은행은 왜 17일 날 금리 결정을 해놨을까요? 연준의 스탠스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감춘 게 있습니다. 중국에 MLF가 있었고 연준이 16일, 17일 날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있어요. 일본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숙제입니다. 이거 뭐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신경 쓰지 마시고 자, 3월 20일 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냐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 본인이 투자 기간을 잡을 거면 뭐 플랫폼에 나오는 뉴스들 갖고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리 대비하고 알아야지 이런 소나기들이 내렸을 때 심적인 대비와 실질적인 종목이 뭐 지수 앞에 장사가 없죠. 떨어지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멘탈이 부서지거든요. 3월 20일 날 자신 있게 뭐 있다? 뭐 있죠? 중국의 LPR 네, 금리 인하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 좀 써지다 마는데 네. 웃기죠? 네. 16일 날 FOMC 있고 15일 날 MLF 했고 17일 날 영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 20일 날 중국의 LPR 결정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뭡니까? 미국의 스탠스 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속 터지는 건 지금 뭡니까? 미국이죠. 깊어지죠. 고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 스톱? 제롬 파월 의장의 의중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은 갈 길을 가고 이것을 재정정책으로 조금 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어찌됐건 갈 길은 바빠 죽겠어요. 지금 이건 확실합니다. 소비자 물가 뛰고 있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말 안 듣는 러시아 이렇게 써놨어요. 말 안 듣죠. 지금 러시아 말 안 들어요. 결국 돈인데 유가는 오르죠. 근데 이것도 말을 안 들어요. 못된 짓은 먼저 배운다고. 여기도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 모든 달러와 통화는 연동관계가 거의 70%지만 반대입니다. 유로와 호주 달러, 캐나다, 스위스 프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는데 달러가 오르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다른 통화들은 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스탠스를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뭐 중국은 갑자기 금리 인하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좋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부동산 힘들겠지.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죠. 어쨌든 중국이 돈 풀어가지고 계속 막아놨어요. 힘들겠죠.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깊어지는 연준의 고뇌라고 써놨어요. 뭐죠? 적당한 타협이냐? 연준 입장에서도.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어. 갈 길 가는 긴축이냐?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이 내일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국채 수익률 이제 차트인데 저는 이것이 작년 연말에 도달할 줄 알았어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일봉을 보고 계신데 지금 뭐 2.1 왔다 갔다 합니다. 뭐 2.03 이 정도.
채권과 국채, 뭐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고, 등락 과정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주봉입니다. 위에 상단을 좀 보시게 되면, 잠깐 넘어갔네요. 다시 좀. 네,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로 좀 가서. 네, 국채 수익률의 주봉을 보고 계신데, 이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채권 수익률, 채권, 위험자산, 달러 인덱스, 금, 안전자산과의 또 연동성이 있습니다. 연동성이 있는데 이 연동성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이 붕괴된 이유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러시아와 말 안 듣는 중국의 다른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정치적인 이슈 좀 정리해봤고, 나토가 둘러싸고, 가스관 이야기도 좀 했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좀 보니까 대충 말 안 듣고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미국한테 약간 고뇌를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럼 너의 패는 무엇이냐? 도대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엇갈리는 G2의 통화정책입니다. G2 국가의 통화정책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진핑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3년임이니까 나도 공치자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인민을 잘 먹여 살렸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 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근데 이면은 뭡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자극이죠. 중국도 똑같습니다. 물가 자극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대만이죠.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니까 좀 그렇고, 예전에 대만은 1960년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빼고 들어간 국가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때 글로벌 정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제조업 환경이 상당히 좋죠. 인건비도 싸고. 대만을 제외하고 넣은 게 중국이에요. 그때 미국이 약속을 하나 했죠. 미국과 대만은 단교 국가입니다. 수교 국가가 아니에요. 대신 중국의 대만 치면 우리도 전투기 띄우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바이든은 뭐냐? 시진핑 공치사도 하고 미국의 인플레 물가 싹싹 올려줄게. 우리 금리 인하해서. 그럼 바이든은 뭡니까?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 했죠? 갈 길 갈 것 같아요. 어떤 건? 통화정책. 단지 이 통화정책에 관해서 내일 나오는 내용 중에 조금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근데 뭐 사람들은 이걸 이제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이야기하는데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스탠스 자체가 매파적이에요. 매파적인데 언급을 어떤 것들을 해주냐예요. 언급.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좀 주시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긴축 속도를 조절할 의향이 있다. 약간 이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투심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발언. 그리고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발언이면 더 좋죠. 다음 금리 인상은 5월에 하겠다. 뭐 이런 거. 다음 금리 인상은 5월에 하겠다. 그럼 불확실성이 탁 제거돼 버리죠. 4월에 확 주가가 뛰죠. 근데 어정쩡한 스탠스. 뭐 그것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립 스탠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발언들. 이건 뭐 비둘기야 매파야. 뭐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들. 그러면 안 좋죠. 왜? 왜 안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가중되죠.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 확실하게 매듭 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매듭을 또 지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연준은 재정정책을 짜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죠. 여기가 재정정책이죠. 자닛 앨런 재무장관. 네.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아직 다 통과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바이든도 어떻습니까? 인프라 정책 통과시키고 재정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자기의 표심 잡기에 나설 수 있죠. 여기까지 좀 제가 내다봤고요. 이제 3월 16일 FOMC 회의가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뭐 채무 불이행 가능성 없다.
다 써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지금 깊어지는 연준의 권해인데 2018년 12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인데 시장의 지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합니다. 선반영돼 있어요. 0.25%고요. 98%로 반영되고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CME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우호적인 발언이 중요한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 빅스텝 크게 갈 것이냐. 자, 우리는 통화정책 4월에도 금리 인상하고 5월에도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신경 안 쓰고 중국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긴축 발작 때문이죠. 이거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관건은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QT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만큼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느냐.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속도 그냥 내지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이제 공개방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것도 저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네,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괜히 화상회의를 진행했겠습니까? 어제죠. 그렇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을 써놨어요. 적당한 타협이냐? 갈 길 가는 긴축이냐? 저는 이쪽이 좀 더 우위라고 봅니다. 우위라고 보지만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발언.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문장을 놓더라도 각 전문가마다 해석하는 게 다 틀립니다. 뭐 대차 대조표뿐만 아니고 점도표까지 다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비둘기적이다. 이건 매파적이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있죠. 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긴축의 속도에 관해서 고뇌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시장은 환호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3월 16일이 지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악재든 호재든 재료는 소멸되었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이고 나오면 소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도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ELS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루실 필요 없어요. 네. ELS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낙인과 비낙인이 있는데 ELS가 손실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가 많이 내렸고 오늘 8% 가까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ELS가 손실권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좀 당황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연준이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15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 단행 때 점도표를 봤는데 실제로는 4차례 금리 인상을 예견했어요. 2015년 때. 7년 전이죠. 근데 실제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한 차례밖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믿을 건 못 돼요. 연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괴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되니까 사과 1,000원 주고 살 거 5,000원 주고 사야 돼요. 소비가 위축돼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기업에 부담되는 게 뭐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주식시장이. 내일 불확실성이 제거가 이루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걸 전문가가 각 회원들에게 또 각 시청자들에게 출연할 때 얼마만큼 자기의 주관을 잘 전달하느냐가 그 전문가의 역할이고 목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방 지지력은 좀 굳건하나 상승 동력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전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선반영이 돼가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될 과정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요. 오랜만에 배워야 산다 하니까 굉장히 신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재밌게 짜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가 있었고 알찬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내용은 저도 힘들지만 7시부터 공개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단기 단타방이 아닌 다수는 소수를 이길 수 없다 투자클럽에 공개방송을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후 수익의 판도라 7시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 이제 지나갑니다. 긍정 마인드 항상 생각하시고 또 해피바이러스 좋은 마음 가졌을 때 주식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